서초동 한복판에 위치한 제 아파트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저녁 드라마를 보다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의아했어요. 방문객이라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가사도우미 이모와 한 달에 한두 번 들르는 동네 친구들 말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평일 저녁에는 더더욱 방문객이 없었어요. 현관문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한 달 만에 찾아온 아들 민호와 며느리 현미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의 손에는 뭔가 들고 있었어요. 웬일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민호는 32살에 결혼해서 지금 38살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몇 년 전부터 독립해서 수입업을 하고 있었죠. 며느리 현미는 1살 어린 37살로 결혼 전에는 은행에서 일했지만 결혼 후에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명절이나 제 생일 아니면 무언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얼굴을 비추던 그들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 정말 의외였죠. 더구나 두 사람 다 뭔가 들뜬 기색까지 보이니 더욱 이상했어요. 문을 열자 두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들은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 온 것도 생전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 민호가 들어서며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 당황스러웠죠. 보통은 인사도 대충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은 마치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느리 현미도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날씨가 참 좋아서 잠깐 들르게 됐어요. 이 꽃 어머님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골라서 가져왔어요. 꽃다발을 받아들며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6년 동안 제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며느리가 갑자기 꽃다발을 들고 온 것부터가 의심스러웠거든요. 더구나 특별히 골라서라는 말까지 하다니요. 현미는 평소에 저와 대화할 때 항상 어색해했어요.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대답도 네, 아니에요 정도로 짧게 했죠. 그런데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적극적이고 친근하게 굴고 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정말 예쁘네. 하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으렴. 갑자기 웬일이니? 차라도 끓여줄까? 거실은 30평대 아파트 치고는 꽤 넓은 편이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은 가구들로 꾸며놓았던 공간이라 품격이 있었죠.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서예 작품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거실에 자리를 잡은 아들 부부는 어쩐지 들뜬 모습이었어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 미리 계획해온 것처럼 보였죠. 평소에도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히 호흡이 맞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면서도 계속 그들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야기해서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어요. 다만 내일 준비 괜찮다 같은 단어들이 가끔 들렸어요. 차를 가져다 줬을 때 민호가 현미와 의미심장한 눈짓을 주고받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정말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차잔을 내려놓으며 무슨 제안? 하고 물었을 때 민호는 잠시 현미를 바라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베트남 여행 다녀오시죠. 우리 가족끼리 함께요. 차잔을 들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말 당황했거든요. 평소 용돈만 달라고 하던 아들 부부가 여행비까지 지불하겠다며 이런 제안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웬 여행이니? 우리 가족이 언제 함께 여행을 갔다고. 민호가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효도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께 신경을 제대로 못 썼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초조함도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 베트남은 요즘 정말 인기가 많대요. 물가도 우리나라보다 싸고 음식도 맛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마사지나 스파 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해요. 현미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호치민은 정말 볼거리가 많대요. 그리고 베트남 전통 마사지는 관절염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어머님 무릎 가끔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했지? 의아해서 물었어요. 최근에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좀 뻣뻣하다고 한두 번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그 정도로 해외여행까지 권유할 만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요. 평소에 집에만 계시니까 기분 전환도 하시고. 현미가 설명했지만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가 꽤 두툼했는데 마치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해뒀어요. 민호가 봉투를 열며 말했어요. 여기 비행기 표도 있고 호텔 예약 확인서도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 출발이에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는데 정말 놀랐어요. 항공료 영수증, 5성급 호텔 예약 확인서, 여행 일정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했니?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물었어요. 지난주부터 준비했어요. 현미가 여행사에 가서 상담도 받고 어머니 연세 고려해서 일정도 여유롭게 짰어요. 민호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요. 현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첫째 날은 호치민 시내 관광하고요. 둘째 날은 메콩델타 투어 가기로 했어요. 배 타고 강 구경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날은 쿠치터널 구경하고 마지막 날은 쇼핑하고 마사지 받으시고. 민호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니.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정말 효도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호텔도 정말 좋은 곳으로 잡았어요. 현미가 호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수영장도 있고 스파도 있고. 어머님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사진을 보니 정말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어요. 로비부터가 웅장하고 방도 넓어 보였어요. 이런 호텔이면 하루에 얼마나 나올까 싶을 정도였죠. 이런 좋은 호텔에 묵으면 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다니까요. 민호가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냥 편하게 짐만 싸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민호의 사업이 요즘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몇 달 전에도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용돈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비싼 여행을 제안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민호야, 너 요즘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밝아졌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이야? 그럼 다행이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은 계속 들었어요. 현미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베트남 음식도 정말 맛있대요. 쌀국수는 물론이고 월남쌈, 반미.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도 잘 맞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님, 베트남은 날씨도 좋아요. 지금이 딱 여행하기 좋은 시기래요. 너무 덥지도 않고 비도 별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현미가 계속 설명했어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항공편도 오전 출발로 잡아서 여유 있게 갈 수 있도록 했고, 호텔도 공항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했더군요. 근데 정말 너희 둘 다 함께 가는 거지? 일은 괜찮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시간을 냈어요. 민호 오빠도 일정 다 정리했고, 저도 쇼핑몰 운영은 잠깐 중단하기로 했어요. 현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끼리 함께 여행 가는 거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사실 저희도 너무 기대돼요. 민호가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민호가 결혼하고 나서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제주도도 몇 번 가봤고 부산 온천 여행도 다녀왔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멀리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의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 우리가 언제 함께 여행을 가봤나? 그럼 어떠세요,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현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할까? 평소 같으면 이런 돈 쓰는 일에는 인색했던 민호가.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이 여행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 거니?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저희가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하는 건데. 민호가 약간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해외여행이 얼마나 비싼지. 대략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항공료, 호텔비, 식비, 쇼핑비까지 포함해서요. 현미가 대답했어요. 200만 원씩이면 3명이 600만 원이네. 제가 계산해서 말하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다니까요. 600만 원이라.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민호가 몇 달 전에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때는 당장 현금이 없다며 며칠 기다려달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큰 돈을 여행비로 쓴다는 게 이상했어요. 민호야, 너 정말 돈 괜찮은 거지? 무리하는 건 아니고?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요즘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요. 베트남 업체와 직접 거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베트남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일석이조죠. 아, 그래. 베트남 업체와 거래한다고?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여행이 더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 모시고 가면서 저도 현지 사정을 알아볼 수 있고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현미도 거들었어요. 어머님도 해외여행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간 게 10년도 더 전 일이었거든요. 그때 하와이를 가려고 계획했다가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무산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비행 시간도 6시간 정도라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민호가 덧붙였어요.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집에만 있다 보니 요즘 좀 답답했거든요. 생각해 볼게. 일단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항공료도 이미 결제했고, 민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뭐, 벌써 결제했다고? 아, 그게 좋은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결제해뒀어요. 어차피 어머니께서 싫다고 하실 리 없잖아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했어요. 제 의견도 듣지 않고 미리 결제부터 한다는 게 그렇게 확신했니? 내가 동의할 거라고? 약간 언짢은 기색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코노미 클래스 맨 앞자리. 현미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게다가 취소하면 수수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민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나름대로 신경 써서 준비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행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라. 당사자 의견도 안 듣고 결정하면 어떻게 하니?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꼭 먼저 상의 드릴게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현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머님 가주실 거죠?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여행이고 베트남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사업도 잘 된다고 하니 좋다. 가자. 결국 동의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요? 민호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너무 피곤한 일정은 하지 말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해.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현미가 안심시켜 주었어요. 민호와 현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여행이 성사되어서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럼 언제 출발이라고 했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비행기예요. 9시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럼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네, 그래서 짐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현미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냥 뭘 준비해야 하는지만 알려줘. 현미가 미리 준비한 듯한 종이를 꺼내 주었어요. 어머님, 여기 준비물 리스트 적어뒀어요. 그런데 대부분 현지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리스트를 보니 정말 세심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름옷, 편한 신발, 모자, 선크림, 상비약.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것까지 미리 준비해뒀구나. 정말 꼼꼼하네. 리스트를 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님이 편하시게 하려고요. 혹시 빠뜨리는 물건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현미가 말했어요. 민호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여기 여행자 보험 가입서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가입해뒀어요. 여행자 보험까지? 너희 정말 세심하구나. 어머님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현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오히려 의아할 정도였어요. 평소 대충대충 하던 민호가 이렇게 꼼꼼할 줄이야. 민호야, 그런데 왜 하필 베트남이야? 일본이나 중국도 가까운데. 어머니, 베트남이 요즘 정말 핫한 여행지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현지 사정도 잘 알고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호치민은 정말 동양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래요. 현미가 덧붙였어요. 그래. 그럼 기대해 볼게.
그때 민호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혹시 여행 중에 급한 일이 생길까봐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을 저희가 보관해도 될까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통장과 도장을 왜? 아, 그게 해외에 계시는 동안 혹시 공과금이나 급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면 처리가 안 되니까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베트남에 며칠밖에 안 있는데 무슨 급한 일이 생기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 사기도 많고 안전하게 저희가 맡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미가 거들었어요. 평생 남에게 심지어 자식에게도 맡긴 적 없는 제 통장과 도장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카드 가져갈 거고 며칠 안 있다 올 건데 뭔 급한 일이 생기겠어.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아, 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혹시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 짧은 순간 민호의 눈에서 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실망? 아니면 다른 감정?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본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짐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현미가 화제를 바꿨어요. 그런데 어머니, 여권은 가지고 계시죠? 민호가 물었어요. 응, 있어. 몇 년 전에 갱신해뒀거든. 다행이네요. 혹시 만료일은 언제예요? 현미가 확인했어요. 내년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들이 떠난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리 항공료를 결제했다는 것, 통장과 도장을 맡기자는 제안, 그리고 평소와 너무 다른 그들의 적극적인 태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효도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호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고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에 타자마자 두 사람이 활발하게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행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정말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호치민의 5성급 리베르티 센트럴 420 호텔, 메콩 델타 투어, 쿠치터널 관광, 벤탄 시장 쇼핑, 스파 예약까지. 일정표를 보니 3박 5일 코스였어요. 첫날은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 후 시내 관광, 둘째 날은 메콩 델타 투어, 셋째 날은 쿠치터널과 전쟁 박물관, 마지막 날은 쇼핑과 마사지 후 출발. 정말 돈을 많이 썼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순간 제 의심이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혹시 정말 아들이 사업이 잘 되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려는 거라면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닐까?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니까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머리로는 괜한 의심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서 여행용 옷도 몇 벌 샀어요. 베트남은 더우니까 면 소재의 헐렁한 옷들과 편한 신발을 골랐죠. 준비물 리스트를 보며 하나씩 체크했어요. 상비약도 챙기고 선크림도 샀어요.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20년도 더 된 가방이었지만 아직 튼튼했어요. 남편과 함께 하와이 여행을 가려고 샀던 건데 결국 그 여행은 무산되고 가방만 남았죠.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습관대로 비상금을 준비했어요. 현금 500만 원을 작은 봉투에 넣고 금반지 몇 개도 함께 작은 파우치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걸 여행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 깊숙이 숨겨 넣었어요. 평생을 살아오며 항상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런 습관이 강해졌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두는 거였죠. 이런 돈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챙겼어요. 해외에서는 더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출발 이틀 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짐 준비는 다 하셨어요? 응, 거의 다 했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현미가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괜찮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너희는 바쁠 텐데. 그리고 어머니. 민호가 잠시 말을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했어요. 혹시 마음 바뀌신 건 아니죠? 정말 함께 가시는 거죠?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확인할까? 왜 그런 소리를 해? 가기로 했잖아. 아, 네. 그냥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마음 바뀌실까봐. 그런 걱정 말고 너희도 준비 잘해라. 네, 어머니. 그럼 모레 아침에 공항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호의 말투가 좀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하는 걸까? 그리고 목소리에 왠지 모를 초조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출발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준비물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여권, 항공표, 신용카드, 현금, 옷가지들. 비상금이 든 파우치도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날 밤은 잘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번 여행 어떻게 생각해? 괜찮을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가스밸브도 잠그고 전기 플러그도 뽑고 냉장고 안 상할 만한 음식들도 정리했어요. 며칠 동안 집을 비울 때 늘 하던 일들이었죠. 오전 8시에 택시를 불러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약속 장소는 3층 출발층 H 카운터 앞이었어요. 30분 일찍 도착했는데 민호와 현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요. 민호가 손을 크게 흔들며 저를 맞이했어요. 두 사람 다 여행용 캐주얼 옷차림에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특히 현미는 거의 들뜬 기색이었어요.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설레시죠? 현미가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저도 베트남은 처음이라 정말 기대돼요. 너희가 더 일찍 왔구나. 많이 기다렸니?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 꽤 오래 기다린 것 같았어요. 이미 커피를 마신 흔적도 있었고요.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좌석은 저희가 미리 배정받았어요. 어머님은 창가 자리로 해드렸어요. 고맙다. 창밖 구경하는 걸 좋아하거든.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출국 수속을 받으면서 현미가 계속 제게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어머님, 여권 준비하세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평소에는 말도 별로 안 섞던 며느리가 오늘은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가는 길에 면세점들을 구경했어요.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현미가 말했어요. 괜찮다. 필요한 건 다 챙겨왔어. 탑승구 근처에서 기다리면서 민호와 현미가 자주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가끔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여행 일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어요. 내일 일정 어떻게 되지?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내일은 일단 호텔 체크인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시내 관광 간단히 하기로 했어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당연하죠. 어머님 편의가 최우선이에요. 현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정말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는 실감이 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 자리는 창가였고 민호와 현미는 제 양쪽에 앉았어요.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니 정말 오랜만에 여행이라는 실감이 났어요. 어머니, 편하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목베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다. 고마워. 약 6시간 30분의 비행시간 동안 아들 부부는 정말 친절했어요. 물을 가져다 주고 담요도 덮어주고 기내식도 챙겨주고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접이었죠. 특히 현미가 그랬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어머님, 너무 춥지 않으세요?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상한 건 두 사람이 계속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잠들었나 확인하는 듯한 시선도 자주 보냈고요. 그럴 때마다 뭔가 수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현미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친절하니?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에도 친절했잖아요. 현미가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어요. 평소에 너 나한테 말도 별로 안 했잖아. 그건 어머님께서 어려워 보이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이번 여행을 계기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기내식이 나왔어요. 현미는 제 식사까지 정리해주며 극진히 챙겨줬어요. 어머님, 편안하게 주무세요. 베트남 도착하면 제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비행기의 진동과 따뜻한 차를 마신 효과 때문인지 서서히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깊게 잠든 건 아니었어요. 반쯤 깬 상태에서 주변 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렸죠. 그때 민호와 현미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획대로 내일 시장에서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왜 제가 잠든 사이에 계속 속닥거리는 걸까?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동남아의 풍경이 신기했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활주로와 뜨거운 햇살이 인상적이었죠. 습한 공기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제 입국 심사 받으러 가요. 현미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공항 내부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베트남어가 제게는 완전히 낯선 소리였죠. 표지판들도 영어와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서 혼자였다면 길을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여권 준비하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심사관은 친절하게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했죠. 이제 짐 찾으러 가요. 현미가 안내했어요. 짐을 찾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꽤 많이 보였죠. 짐을 찾은 후 출구로 나가려는데 현미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비행기에서 계속 참았거든요. 나도 같이 갈까? 제가 물었지만 현미는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금방 올게요. 민호 오빠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현미가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근처 의자에 앉아있던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저분들과 함께 오신 분 맞나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네. 제 아들하고 며느리인데요. 그 남성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방금 전에 화장실에서 그분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벤탄 시장에서 어르신을 의도적으로 잃어버릴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베트남 교민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가족이 노인분을 해외에서 일부러 잃어버리는. 그때 현미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남성은 재빨리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제 연락처예요.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이정수라고 합니다. 현미가 다가오자 그 남성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재빨리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죠. 어머님, 누구세요? 현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 길을 물어본 분이야. 한국 사람인 것 같더라. 간신히 태어난 척했어요. 그래요? 친절한 분이네요. 현미가 미소를 지었지만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민호가 짐을 다 정리하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제 호텔로 가요. 택시 타고 가면 30분 정도 걸려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는 동안 저는 계속 이정수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벤탄 시장에서 잃어버릴 계획? 설마 내 아들이 그럴 리가. 하지만 왜 낯선 사람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택시 안에서 민호가 설명했어요. 어머니, 내일 일정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호텔에서 브런치 드시고 오후에 벤탄 시장 구경하러 가요. 거기서 쇼핑도 하고 베트남 전통 음식도 먹고. 벤탄 시장? 바로 이정수 씨가 경고했던 그 장소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벤탁 시장이 그렇게 유명한가? 네, 호치민에서 가장 큰 전통 시장이에요. 온갖 물건이 다 있고 관광객들이 꼭 가는 곳이래요. 현미가 설명했어요. 사람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더 재미있고요. 민호가 덧붙였어요. 사람이 많다는 말에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정말로. 택시가 호치민 시내로 들어서자 활기찬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수히 많은 오토바이들이 물결처럼 흘러가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죠. 평소 같았다면 흥미롭게 바라봤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기 저희 호텔이에요. 민호가 큰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어요. 리베르티 센트럴 420이라는 이름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고 로비도 웅장해 보였어요. 와, 정말 좋은 호텔이네. 감탄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어요.
어머님 방은 저희 방 바로 옆이에요. 1205호예요. 현미가 키카드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뭔가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방 전화로 연락하시면 돼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방 안은 정말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킹사이즈 침대에 넓은 창문, 그리고 도시 전망까지.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이정수 씨가 준 쪽지를 꺼내 펼쳐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읽어보니 이정수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베트남 교민회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믿어도 될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 통장을 맡기라고 했던 것, 미리 항공료를 결제했다는 것, 그리고 이정수 씨의 경고. 창밖으로 보이는 호치민의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녁 드시러 가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알겠다. 레스토랑에서 만난 아들 부부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방은 어때요? 편하시죠? 민호가 물었어요. 응, 좋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내일 벤탄 시장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현미가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다면서? 혹시 길 잃으면 어떡하지?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런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손 꼭 잡고 다닐게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만약에 실수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입구에서 만나기로 하면 되니까요. 현미가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미리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옆방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벽이 생각보다 얇았나 봐요. 귀를 기울이니 대화 내용이 조금씩 들렸어요. 내일 점심 먹고 나서 시장 입구에서 계획대로만 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정수 씨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공항에서 만났던 김순자입니다.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순자 여사님. 연락 주셔서 다행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호텔방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가요? 여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가 정확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내일 벤탄 시장에서 여사님을 의도적으로 잃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안타깝게도요. 그들이 시장이 복잡해서 찾기 어려울 거다. 어머니 성격상 도움 요청하기 힘드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내일 벤탄 시장에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서라도 피하셔야 해요. 몸이 아프다고 하시든지.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의심할 텐데. 여사님, 지금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호텔에서 나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제 아들이 그럴 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사님, 최근에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교민회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특히 재산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표적이 되고 있어요. 재산을 노리고, 네,
해외에서 실종되면 7년 후에 사망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상속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내 아들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니. 내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 일찍 산책한다고 하시고 호텔에서 나오세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나 돈은 꼭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절대로 그들에게 눈치채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버리려 한다니.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이제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탈출해야 하니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가방을 점검했어요. 비상금 파우치와 여권, 카드를 다시 확인했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어린 시절 민호를 업고 다니며 키웠던 기억, 결혼식 날 행복해하던 모습, 그리고 오늘 이정수 씨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려 하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제가 너무 엄격했나? 돈만 주고 정작 사랑은 제대로 주지 못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부모를 이렇게 버리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6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뒀어요. 7시면 민호 부부가 깰 테니까 그 전에 움직여야 했어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챙겼어요. 여권, 비상금 파우치, 카드, 그리고 몇 벌의 옷까지. 큰 캐리어는 두고 가야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복도로 나오기 전에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옆방은 조용했어요.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민호나 현미가 나올까 봐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로비에 내려가니 이정수 씨가 벌써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여사님, 잘 오셨어요. 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아들이 깨면. 걱정 마세요.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서 상황을 정리해야 해요. 로비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민호가 내려올까 봐서요.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 차가 저기 있어요. 이정수 씨가 호텔 앞에 세워진 승용차를 가리켰어요. 차에 올라타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정말로 제가 아들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선 저희 집으로 가서 안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에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호텔이 점점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호치민의 이른 아침 풍경이 지나갔어요. 혹시 아들이 저를 찾으러 올까요? 불안하게 물었어요. 당분간은 여사님이 산책 나간 줄 알 테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심할 수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차창 밖으로 호치민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다니고 있었고 길거리에서는 쌀국수를 파는 상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사님, 어젯밤에 더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정수 씨가 말했어요. 제가 들은 대화로는 오늘 오후 벤탄 시장에서 실행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제 아들이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여사님, 혹시 아드님이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나요? 몇 달 전에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용돈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줄은 요즘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부모님의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결국 아들에게는 탐욕의 대상이 되었다니. 이정수 씨의 집은 호치민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한국식으로 꾸며진 2층 단독주택이었죠. 도착했어요. 들어가세요. 현관문을 열자 부인인 박미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놀라셨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을 받게 될 줄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몸과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동포의 도움을 받다니. 고마움과 동시에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여사님, 우선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정수 씨가 국제 전화를 걸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변호사님이 일찍 출근해 계셨어요. 최 변호사님, 김순자입니다. 지금 베트남에 있는데 정말 큰일이 났어요. 여사님, 지금 베트남에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최 변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공항에서 이정수 씨의 경고, 그리고 아들 부부가 벤탄 시장에서 저를 버리려 했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말을 하면서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찌 내 자식이, 내 피부치가 이럴 수가 있을까? 설명을 마치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최 변호사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죠. 여사님,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 민호 씨가 얼마 전 사무실에 왔었어요. 무슨 일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번엔 여사님 명의로 된 서초동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서 서명이 된 서류를 가져왔는데 그런 서류에 제가 서명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했던 거예요. 서명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이 아파트까지 팔려고 했다니. 정말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님, 제 모든 재산을 즉시 동결해 주세요. 그리고 민호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도 취소해 주세요.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신 거죠? 네, 베트남 교민회장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사님, 새 유언장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유언장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해 두시는 게 안전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민호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이정수 씨와 박미영 씨가 제 결정을 지지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적어도 제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 이정수 씨의 전화가 울렸어요. 호텔에서 온 전화인 것 같았어요. 네, 교민의 이정수입니다. 아, 그래요? 김순자 여사님을 찾고 계신다고요? 이정수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아마 호텔 직원을 통해 연락한 것 같았어요.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요. 혹시 찾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씨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수 씨가 말했어요. 아드님이 호텔에 전화해서 여사님을 찾고 있대요. 아마 방에서 안 계신 걸 알고 당황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죠? 불안하게 물었어요. 우선 영사관에 가서 상황을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새 여권 발급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새 여권이요? 네, 기존 여권으로는 아드님이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신원으로 귀국하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박미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사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오전에 한국 영사관을 방문했어요. 영사관은 호치민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한국 국기가 걸려 있는 걸 보니 안도감이 들었어요. 영사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40대 중반의 영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말했어요. 긴급 여권 발급과 함께 한국 경찰에도 이 상황을 통보하겠습니다. 경찰에요? 네, 아드님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서명 위조의 재산 갈취 시도, 그리고 해외에서 부모를 유기하려 한 것까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여사님, 증거는 있으신가요? 영사가 물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교민회장님이 들으신 건데 이정수 씨가 나서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공항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 내용, 그들의 계획, 그리고 최근 비슷한 사례들까지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네요. 일단 긴급 여권부터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민호에게서 이정수 씨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교민회장님이시죠? 저는 김순자의 아들 민호라고 합니다. 이정수 씨는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줬어요. 저희 어머니를 혹시 보셨나요?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정수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요. 호치민에서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요? 그게 호텔에서 나가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셨는지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네, 이미 신고했어요. 그런데 베트남 경찰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서 제가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로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실종으로 만들어서 걱정 마세요. 저희 교민회에서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연락받으면 바로 전화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수 씨가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정말로 여사님을 실종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실감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려 했다는 것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새 여권이 발급되었어요. 다른 항공사를 통해 한국행 티켓도 구매했어요. 민호와 현미가 예약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항공편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정수 씨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부디 안전하게 귀국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박미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여사님, 이 일이 끝나면 꼭 연락 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베트남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에는 기대에 부풀어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탈출하듯 떠나게 되다니.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시간이었어요. 최 변호사가 마련한 차량을 통해 다른 출구로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혹시 민호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사님, 정말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최 변호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모든 조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사무실로 향하며 물었어요. 재산 동결은 완료했고 새 유언장도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가 어제 또 사무실에 왔었어요. 이번엔 경찰과 함께요. 경찰과요? 네, 여사님을 실종 신고했다면서 혹시 연락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모른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저를 실종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져가려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여사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민호 씨의 사업 상황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군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빚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사채까지 끼어 있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30억?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여사님, 위험할 수 있어요. 아드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괜찮아요. 이제 정면 승부를 봐야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날 오후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상대로 거실에 민호와 현미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달려왔어요.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너희가 날 걱정했다고? 제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호텔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현미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베트남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민회에도 연락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민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어요. 그만해라. 이미 다 알고 있다. 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벤탄 시장에서 나를 잃어버릴 계획이었지? 7년 후에 사망 처리해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계획 같은 건. 그리고 나 몰래 아파트 팔려고 위조 서류까지 만들었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민호와 현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빚에 쫓기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현미도 울먹였어요. 빚?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30억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빚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왜 이런 끔찍한 짓을 꾸몄어? 어머니가 도와주실 것 같지 않아서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빚이 너무 커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30억이면 내 전 재산에 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야.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제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울며 매달렸어요. 용서? 너희가 날 외국에서 버리려고 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하려고 했는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미리 연락해둔 최 변호사가 도착한 거였어요. 김 여사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을 정식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첫째, 김 여사님의 모든 재산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둘째, 민호 씨와 현미 씨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 결정에 대해 법적 이해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적어도 난 너희가 날 죽일 생각했다는 걸 알고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고마운 줄 알아라. 어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현미가 계속 울며 빌었어요. 후회는 너희가 베트남에서 계획을 세울 때 했어야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와 아들 부부의 인연도 끝났어요. 74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가족의 탈을 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밤 혼자 된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 일이 있고 정확히 1년 뒤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선 서초동 상가 건물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희망노인복지센터를 설립했어요. 특히 자녀에게 버림받거나 소외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죠.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그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아들한테 사기당할 뻔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이웃분이 말려서 안 당했지만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다른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서로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죠. 센터 운영은 생각보다 보람 있었어요. 외로워하시던 어르신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요가 교실도 열었고 금요일에는 서예 수업도 있었어요.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죠.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요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려는 의욕이 정말 보기 좋아요. 물론 민호와 현미가 완전히 제 삶에서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처음 몇 달간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사과를 하거나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죠.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30억 빚을 어떻게 갚으라고.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했어요. 더 이상 직접적인 연락은 받지 않았죠. 한 번은 센터 앞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던 적도 있어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제발이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 했잖아. 저는 그를 지나쳐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 혈육을 외국에서 버리려고 하더냐? 저는 돌아서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 뒤로 민호의 연락 시도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가족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었죠. 베트남에서 저를 도와준 이정수 씨와는 이메일과 전화로 꾸준히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여사님, 그 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이정수 씨가 안부를 물었어요.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복지센터 운영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드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연락을 끊었어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6개월 후 이정수 씨 부부가 한국에 잠시 들른다며 센터를 방문해 주셨어요. 여사님, 정말 멋진 곳을 만드셨네요. 박미영 씨가 센터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여사님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군요. 이정수 씨도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잤거든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박미영 씨가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선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지만 몇 달 지나니 제법 그럴듯한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순자 씨,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미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혼자서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주도도 다녀오고 경주도 다녀왔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나이 들어서는 아들 가족과 함께만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하는 여행도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머, 혼자 여행 다니세요? 센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네,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니까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네요. 같이 가실래요? 다음에 부산 여행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어느 봄날 센터에서 소규모 음악회가 열렸어요. 지역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찾아와 연주를 해주는 자리였죠. 제가 짧은 인사말을 해야 했어요. 단상에 올라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켜내고 나 자신을 믿을 때 다시 꽃을 피운다는 것을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74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음악회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저도 울컥했어요.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 1년 전만 해도 저는 베트남에서 버림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과연 제 선택이 옳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가끔 손자를 떠올리면 마음이 짠했어요. 민호와 현미 사이에 7살 된 아들이 있거든요. 이미 최 변호사와 상의해서 손자를 위한 신탁 계좌도 만들어뒀어요. 성인이 되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혹여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할머니인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한다면 그때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느 날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현미였어요. 1년 만에 보는 며느리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현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끔찍한 일을 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서 뭐하니? 어머님, 민호가 남편이 많이 아파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도 생기고 우울증도 심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건 너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를 베트남에서 버리려고 할 때는 생각 안 했니?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남편이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빚 때문에 힘들어서 반성하는 거지. 진짜 잘못을 깨달아서 반성하는 건 아니잖아. 현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가족인데. 그때 마침 버스가 도착했어요. 저는 현미를 돌아보지도 않고 버스에 올랐어요. 어머님, 현미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현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호가 아프다고.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냉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잔인했던 거예요. 며칠 후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민호 씨가 또 사무실에 왔어요. 또요? 이번에는 사과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께 편지를 전해달라고. 편지요? 네, 받아보시겠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받아보기로 했어요.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지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편지를 읽어보니 민호의 절절한 후회와 사과가 적혀 있었어요. 빚 때문에 정신을 잃었었다는 것,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편지 어디에도 진짜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만 강조할 뿐이었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의 거짓 눈물에 속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저녁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녹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건너편 아파트 불빛이 하나 둘 꺼질 무렵 저는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배경으로 지금 살아있음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한때 가장 소중히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어도 여전히 나 자신을 지켜냈음을 스스로 되새기곤 해요. 순자야, 정말 고생했다. 이제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 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왔어요. 관장님, 밖에 젊은 남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아드님 같아 보여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훨씬 말라 있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민호가 센터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르신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어요. 민호는 깊게 인사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매일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어요. 민호야, 무슨 일로 왔니? 어머니, 저는 정말 변했어요. 지금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3교대로 일하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갚아나가고 있어요. 현미도 식당에서 일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민호의 거칠어진 손을 보니 정말로 육체 노동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이 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어요. 주말마다 와서 청소라도 어르신들 말벗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속죄하고 싶어요. 그때 현미도 들어왔어요. 그녀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려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현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이들이 변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 민호야, 정말 진심이니? 네, 어머니. 저는 이제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도요. 그럼 조건이 있다. 제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내게 용돈이나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둘째, 센터 봉사는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해라. 셋째, 손자 교육만큼은 제대로 해라. 할머니에게 한 짓을 아이가 알게 하고 싶지 않다. 네, 어머니. 모든 조건을 다 지키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내 재산 상속은 여전히 취소 상태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준다면 손자를 위한 교육비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다. 민호와 현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한 번뿐이다. 다시는 배신하지 마라. 그날부터 민호는 정말로 매주 센터에 와서 봉사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무거운 짐도 날라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민호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관장님 아들이 참 착하네 하며 받아주셨어요. 현미도 가끔 와서 어르신들 머리를 손질해 드리거나 간단한 요리를 해드렸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민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빚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직 멀었다. 계속 노력해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얼음이 녹고 있었어요. 아들이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손자도 가끔 센터에 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했어요. 그 아이만큼은 순수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을 때 민호는 드디어 모든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작은 공장을 인수해서 사장이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남을 도우며 살겠어요. 저는 그제서야 웃을 수 있었어요. 그래, 이제야 내 아들 같다. 지금도 민호는 매주 센터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장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센터에 기부하고 있어요.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한때 아들을 잃었지만 결국 진짜 아들을 되찾았어요. 김순자의 인생은 75세에 새로 시작되었지만 8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